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하게 된 정혜숙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제가 얼굴은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강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론 강의를 먼저 진행해 드릴 건데, 이론은 저희가 15문제 3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원리 기초, 원가 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단원별로 해서 저랑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 잘 하실 수 있도록 강의 또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회계의 기초 개념부터 나오는데요. 교재를 보시자면 자, 회계란 무엇인가 그래요. 자, 회계는 무엇인가요? 주위 분들이 저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회계만 한 사람이라 수학을 잘하시나요? 아니면 계산을 잘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계산기로 잘 계산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산회계는 수학을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회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물론 계산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기업에서 계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유용한 정보 전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용한 정보의 전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전달을 누가 우리 기업의 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 기업 외부에 우리 기업의 유용한 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겠죠. 예를 들어 채권자들 있을 수 있겠고요. 투자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를 예측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채권자들 될 수가 있겠고 뭐 투자자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외부감사 보고서를 또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안전성은 있는지, 수익성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또 궁금해하고 또 분석도 하고 내가 이 기업에 입사를 해도 되는지도 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업 외부에 우리 기업의 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가 우리 기업의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 전달의 수단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장부겠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장부입니다.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가계부 혹은 뭐 용돈기입장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여기 보시면 장부기입을 북이라고 합니다. 장부기록, 장부기입을 북이라고 합니다. 장부에 적는 거죠. 기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들을 적는 것을 장부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장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은 장부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재무제표는 들어보셨어요? 재무제표에는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것이 정보 전달의 수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누구에게 전달할 건데요? 기업 외부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때 보여주는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재무제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만 전달을 하는 회계뿐만 아니라 또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또 전달하는 회계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교재를 같이 보실게요. 자, 회계 정의 보시면은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는 아주 많다고 했죠. 네, 아주 많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정보를 인식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인식하고 측정하는 건 장부에 기입하면 되시겠고요.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회계의 목적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시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 자체도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까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장부를 보여줄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여줄 건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그래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계의 종류 같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의 종류는 또 누구한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뉘지만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단식과 복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회계, 복식회계, 단식부기, 복식부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단식부기는요, 박스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식부기는 단순해요. 원리 원칙 없습니다. 원리 원칙 없이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금의 수입과 지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채권, 채무.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 채권 채무라는 글자를 아주 많이 보실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은 받아야 할 권리예요.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뭐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미수금 이런 거 있고요. 채무는요. 빚이에요. 빚, 부채입니다. 갚아야 할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외상대금 같은 경우에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요거를 채권이라고 하고 갚아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채권, 채무만 기록하는 거고요.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과 자본, 모든 변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재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자, 기능은 자기 검증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단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같이 저랑 앞으로 학습하실 복식부기, 복식회계인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산과 자본 이런 것들의 모든 변화를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 검증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나오시는데요. 자, 분식회계. 분식회계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 분식회계 그러면 떡볶이집에서 하는 회계가 분식회계인가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썰렁한 농담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식회계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보셨고, 그죠?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용 재무제표가 따로 있고 내부에서 또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지만 대출을 받는다던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의로 매출이 많은 것처럼 이익이 많은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요. 그래서 자산도 많고 이익도 많아 보여야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분식회계 이렇게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보셨어요. 그쵸? 요번에는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 유무,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회계는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앞으로 학습하실 회계. 전산회계 1급은 저희가 제조업, 법인이며 제조업이다 라고 가정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윤 추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상업회계, 공업회계, 은행회계, 농업회계, 수산업회계 등등 이런 걸 영리회계라고 하고요. 비영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재단회계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가정회계, 학교회계, 관정회계, 재단회계 이런 것들을 비영리 회계,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회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다른 목적들이 더 크죠. 그죠?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회계를 비영리 회계다라고 합니다. 자,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보실게요. 예. 복식부기, 단식부기, 영리회계, 비영리회계 구분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관리회계라는 관리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의 외부에 바깥에서 우리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기업의 외부 정보,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채권자, 또 거래처,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종업원 등등 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할 때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는 내 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나온 일에 대한 정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장부, 결산. 이러면 이 정보의 성격 자체가 어때요?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정보의 성격은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 내부에도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는 우리가 보통 경영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경영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뭐 특수 목적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정보는 이 경영자가 향후에 미래에 기업 경영을 위하여 하려는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 자체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 단위 나옵니다. 자, 회계 단위는요. 회계 단위는 우리가 자,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라고 합니다. 회계 연도는 시간적 범위라고 해요. 회계 단위 보고 주체 장소적 범위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계 단위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뭐 본사, 그쵸? 본사,
지사 이렇게 사업장마다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현금, 물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와 그 원인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록 계산하는 범위를 적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하는 거죠. 본사, 지사, 우리가 본사, 지사, 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지만 원칙은 어때요? 각각의 사업장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다라고 합니다. 회계 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이며 기업이 회계 실체가 되어 있으면 기업 회계, 여기서 말씀드린 회사 사업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본사, 지사, 회사, 사업장 요런 게 회계 단위고 장소적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회계 연도 시간적 범위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해요. 약속된 언어가 많아요. 회계에서는. 자, 그 약속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실 건데 회계 연도 시간적 범위는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기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해 놨어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요만큼 1년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서 저희가 비영리 회계에서 보신 학교 회계라든지 재단 회계 이런 경우에는요. 또 혹은 그 외에 외국 법인들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회계 연도가 시작되진 않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요렇게 해서 1년 동안 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저희 제자 중에 4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이렇게 회계 시작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1년은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기간을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고 하고 요거는 시간적 범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우리가 기초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12월 31일은 기말이라고 해요. 우리 공부하실 때 기말에, 기초에 이런 말이 나오면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반기, 하반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쵸? 6개월씩 잘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반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단기는 올해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를 단기라고 하고요. 내년은 차기라고 합니다. 작년은 전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전기에 전기재무제표 이런 말이 나오면 작년 결산 자료, 작년의 재무제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내년이구나, 내년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올해는 단기고 작년은 전기고 내년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후기요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후기 그럴 것 같죠? 그쵸? 후기일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드시나요? 후기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후기는 인터넷에서 상품 구입하고 상품평 쓸 때 쓰는 게 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계에서는 내년은 차기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자, 약속된 언어고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왔습니다. 네. 자, 현행 상법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상법에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회계의 시작이 기초가 1월 1일일 필요는 없으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교 같은 경우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지요. 자, 기초는 회계 연도의 첫날입니다. 1월 1일이고요.
기말은 12월 31일이겠죠. 그죠? 전기는 작년이에요. 작년. 그죠? 단기는 올해입니다. 차기는 내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1번 다음 문제에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기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재화와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 나왔죠? 장소적 범위 잠깐 전에 보셨는데 기억나세요? 장소적 범위는 뭐라고 하나요? 회계 단위라고 하고요. 자, 시간적 범위를 뭐라고 했어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자, 장소적 범위는 본사, 지사, 뭐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또 사업장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를 장소적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간적 범위는 회계 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죠. 회계의 목적. 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했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 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을 관리회계다라고 하죠. 관리회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 이제 같이 보실게요. 네. 기업의 재무 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일정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 시점은 콕 집어서 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1월 1일 또는 12월 31일의 재무 상태입니다. 1월 1일은 기초, 그죠? 12월 30일은 기말이에요. 일정 시점은 이렇게 콕 집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기업에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나올 때 일정 기간이라고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정 시점은 콕 집은 시점, 1월 1일 기초 혹은 12월 31일에 기말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뭘까요? 우리 여러분 자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내가 아주 비싼 노트북을 가질 수도 있고 현금을 가질 수도 있고 난 건물도 있어. 이런 게 모두 다 자산입니다. 자산. 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상품, 건물 등의 재화가 필요하고 또 그 경영활동에 따라서 매출채권, 매출채권, 자, 어떠세요? 채권, 요번에 채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채권이 뭐였죠?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내가 받을 돈 있잖아요. 내 돈. 그거를 채권이라고 해요. 매출하면서 발생한 채권. 대여금은 내가 남한테 돈 빌려준 거거든요. 이런 채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채권도 자산이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산. 조금 더 화면을 올려드려서 자산의 분류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자산의 분류.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자, 유동자산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해 드릴 거예요. 유동자산과 비유동.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은 가장 크게 유동자산은 기간 개념으로 1년 이내고요. 얘는 1년 이상. 기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은 다른 말로 단기랑 똑같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유동은 장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1년짜리야.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얘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3년짜리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떠세요? 이해되셨어요? 유동은 1년 이내에, 비유동은 1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들, 기업의 단기간 지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유동자산은.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상품이나 제품, 이런 아이들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 매매, 단기는 자 1년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기는 1년 이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단기는 1년 이내 유동자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위외에 보고기간 종료일이면 우리 언제예요?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여기 나오죠. 네. 요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렇게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 이내는 유동자산, 단기, 1년 이상은 비유동자산, 장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다 그러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기간 안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회수, 내가 받아야 되는 매출채권, 받은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산의 분류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다음 시간에 계정 과목, 자산이나 부채 계정 과목들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네, 2교시에 계속 이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